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니래. 5년간 제 세상의 전부였던 딸, 제 예쁜 딸이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내의 외도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제 모든 것을 빼앗고 파멸시키기 위해 설계된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사기극이었죠. 심지어 아내와 그 내연남은 제 목숨까지 노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모든 순간은 거짓이었고 제가 굳건히 서 있다고 믿었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전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을 통째로 훔치려 했던 그들에게 모든 걸 되돌려준 제 피눈물 나는 복수극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습니다. 20대 후반에 맨주먹으로 시작해 밤낮 없이 일했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업계에서 모두가 알아주는 회사로 키워냈으니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타워 팰리스에 살고 좋은 차도 굴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아내 서지연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예나였습니다. 아내 지연이는 대학 후배였습니다. 일에만 미쳐 살던 제게 언제나 밝고 상냥했던 그녀가 먼저 다가와줬죠. 삭막하기만 했던 제 삶에 지연이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우린 미치도록 사랑했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하늘은 우리에게 예나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죠. 이제 막 5살이 된 예나는 제 삶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진이 빠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빠 하고 달려와 품에 폭 안기는 예나를 보면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전 정말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고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했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작년 추석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신 고모님이 예나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툭 한마디 던지셨죠. 참 희한하네. 애가 어떻게 아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냐? 엄마만 쏙 빼닮았나 봐. 그냥 농담이었지만 그 순간 아내 지연이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걸 전 똑똑히 봤습니다. 애써 웃어넘겼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친구들이랑 호캉스 좀 다녀올게. 동창들 부부 동반 여행 가는데 당신 바쁘니까 나 혼자라도 다녀온다고 했어. 언제부턴가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엔 어떻게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처음엔 사업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한 내 탓인가 싶어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빠가 되겠다며 더 비싼 가방을 사주고 더 좋은 곳으로 여행도 보내줬죠. 하지만 아내는 잠시 기뻐할 뿐 늘 딴 데 정신이 팔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잠겨 있었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감추기 바빴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차마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나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의심의 불씨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예나 유치원에서 보내온 서류 때문이었죠. 아이들 혈액형을 기재한 서류였는데 예나의 혈액형이 B형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O형, 아내는 AB형입니다. 상식적으로 O형과 AB형 부모 사이에서는 O형이나 B형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CIS-AB형이라는 아주 희귀한 예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은 그냥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예나 혈액형이 B형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잖아. 수화기 넘어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짜증이 가득 섞인 차분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의사 아니잖아. 인터넷에서 어설프게 주워들은 지식으로 지금 날 의심해? 병원에서도 아이 바뀔 일 절대 없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엄마 쪽이 희귀 혈액형 내력이 있대. 당신은 일이나 신경 써. 그런 걸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저를 의부중 환자 취급하더군요. 희귀 혈액형 내력이라니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너무나 당당한 태도에 순간 제가 잘못 알았나 싶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도저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전 예나의 칫솔과 제 머리카락을 들고 몰래 유전자 검사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제발 제 의심이 틀렸기를, 제가 미쳐서 헛생각을 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99.99% 불일치.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에 눈앞은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B- 하는 이명만 맴돌았습니다. 지난 5년, 예나가 처음 아빠라고 불러줬던 날,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모습, 제 목에 매달려 웃던 그 모든 순간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전부 거짓이었다니, 내 딸이 아니었다니,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 아내의 머리채라도 잡고 따져 묻고 싶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서 차가운 경고등이 번쩍 켜졌습니다. 단순한 외도로 낳은 아이라면 왜 굳이 저를 속여가며 5년이나 가정을 유지했을까? 혈액형 얘기에 그토록 당당했던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전 그 순간부터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날뛰었다간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전 아내가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물처럼 여기던 두 번째 핸드폰을 찾아냈습니다. 평소 옷장 깊숙한 곳, 명품 가방들 사이에 숨겨두는 걸 우연히 봤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지문으로 잠겨 있었지만 아내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손가락을 가져다 대잠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 지옥의 실체와 마주했습니다. 핸드폰에는 내 사랑이라고 저장된 남자와의 역겨운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그 남자는 박민준. 제 대학 동창이자 한때 제 성공을 누구보다 시기하고 질투했던 놈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으로 잘 나갈 때 그는 무리한 투자로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까맣게 잊고 지낸 이름이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준 자기야, 그 등신 아직도 몰라? 예나가 자기 닮았다고 하면 해벌쭉하는 꼴이라니. 진짜 병신 같아. 지연 말도 마. 어제는 혈액형 갖고 따지더라. 대충 희귀 혈액형 드립 쳤더니 바로 믿잖아. 무식한 새끼. 민준 잘했어. 우리 똑똑이. 이제 슬슬 마지막 단계로 가야지. 예나 앞으로 강남 빌딩 넘겨달라고 계속 졸라. 우리 딸 미래를 위해서라고 감성팔이하면 그놈은 100% 넘어가. 지연 알았어.
증여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그 다음은 자기가 처리하는 거지. 브레이크 고장 같은 사고로. 확실해야 돼. 흔적 없이 깔끔하게. 민준 걱정 마. 전문가들 다 알아봤어. 그놈 재산은 전부 우리 거. 우린 예나랑 셋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5년 동안 그 병신 비위 맞추느라 고생 많았어. 내 사랑. 전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과 목숨을 노리고 5년 전부터 설계된 범죄였습니다. 예나는 그저 저를 안심시키고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저를 죽이고 모든 걸 차지하려 한 겁니다. 행복했던 가정, 사랑스러운 딸, 상냥한 아내. 그 모든 게 연극 무대의 소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독한 증오가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줄게. 대신 무대는 내가 준비하지. 너희 인생 최악의 무대가 될 거다. 전 그들의 모든 대화 내용을 촬영하고 녹음 파일을 제 클라우드에 옮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살인 예비 음모와 사기, 두 괴물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킬 무기였죠. 그날 밤 전 한숨도 자지 않고 완벽한 복수를 위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더 이상 전 순진한 남편도 어리숙한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였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밤새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연기였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아내를 대했습니다. 지연아, 어젯밤에 당신 말 듣고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미안해. 예나를 봐서라도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제 사과에 지연은 의심을 거두고 안심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역겨웠는지 모릅니다. 복수의 첫 단계는 제 자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전 곧장 가장 믿는 변호사와 재무 설계사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증거를 모두 보여주자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 예비 음모의 사기입니다. 당장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요. 지금 신고하면 저것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겁니다. 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끝장낼 겁니다.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전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겠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 전 변호사와 함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복수를 설계했습니다. 우선 제 명의의 모든 재산을 제3의 신탁회사로 이전해 법적으로 지연이 절대 손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지연이 그동안 제 카드로 긁어댄 수억 원대 명품 내역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이혼 시 그녀의 유책과 과소비를 입증할 자료였죠. 자산을 안전하게 옮긴 뒤 저는 두 번째 단계 심리적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일부러 제 차 조수석에 싸구려 귀걸이 한 짝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를 청소하던 지연이 그걸 발견하고는 제게 길길이 날뛰었죠. 이게 뭐야? 당신 바람 피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어제 대리 기사님이 여자분이던데. 그때 떨어졌나 보지. 왜 그렇게 예민해? 제 무심한 태도에 지연은 더 날뛰었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녀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습니다.
박민준과의 대화에 그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났죠. 지연 자기야, 이상해. 남편 행동이 요즘 좀 이상해. 혹시 우리 눈치챈 거 아닐까? 민준 쓸데없는 소리 마. 그 등신이 뭘 알겠어. 내가 예민해서 그래. 계획대로 증여 얘기나 빨리 꺼내. 저는 계속해서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집 거실에 소형 녹음기를 켜놓고 일부러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박민준, 그 자식 요즘 뭐하고 살려나? 그날 밤 지연은 제 서재와 옷방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제가 뭔가 증거를 숨겨놨다고 생각한 거죠. 그 모든 모습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복수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직접 기획한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였습니다. 이 파티를 그들의 종말을 위한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지연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창립 20주년 파티 때 당신이랑 예나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당신이 그렇게 노래 부르던 강남 빌딩, 우리 예나 앞으로 증여하려고. 파티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사인할 거야. 정말 기쁘지? 지연은 거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모든 계획이 완성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녀는 박민준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들의 대화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지연 자기야, 드디어 해냈어. 남편이 파티에서 예나한테 빌딩 넘겨준대. 이제 정말 다 우리 거야. 민준 잘했어. 역시 내 여자야. 파티 끝나고 그놈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 거기가 디데이다. 그날 파티, 나도 가도 돼?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물론이죠. 전 지연을 통해 박민준을 파티에 정식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주인공이 모두 무대 위에 올라와야 연극이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드디어 파티 당일,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인 화려한 연회장. 지연은 가장 비싼 드레스를 입고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제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역시 멀끔하게 차려입고 하객들 틈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죠. 모든 행사가 끝나고 드디어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게 무척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은 제 사랑하는 아내, 지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아내와 딸 예나에게 제 모든 것을 담아 특별한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저와 지연에게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제 팔짱을 꼈고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대신 작은 리모컨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진실입니다. 스크린이 켜지자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예나와 저의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친부관계 성립 확률 0.00%.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지연과 박민준이 주고받은 역겨운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그 멍청한 남편놈 아직도 몰라? 증여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브레이크 고장 같은 사고 내는 거 확실한 거지? 걱정 마. 그놈 재산은 전부 우리 것이 될 거야. 메시지와 함께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거실에 설치한 녹음기에 담긴 저를 살해할 계획을 의논하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박민준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제 경호원들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경악과 분노에 찬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서지연, 박민준, 너희들이 5년간 공들인 연극은 오늘로 끝이다. 너희는 내 인생을 훔치려 했지만 결국 너희가 얻게 될 건 차가운 감옥뿐일 거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리 변호사를 통해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신고해둔 상태였죠. 경찰은 그 자리에서 살인 예비 음모 및 사기 혐의로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들 살인 예비 음모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도 지연은 제게 악을 썼습니다. 이 개자식?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마지막 발악을 들으며 전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사랑?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사랑을 논하다니. 전 아무런 표정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두 인간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했던 파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지영과 박민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 과정에서 추가 범죄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박민주는 주범으로 징역 15년, 서지연은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제 아내였던 여자는 법정에서까지 제 탓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녀는 파렴치하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유책 사유를 인정해 그녀의 요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제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감옥에 있는 그녀에게 돈 받을 기대는 안 합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관계를 끝내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과거 그녀에게 속아 증여했던 재산들도 모두 되찾았고 그녀가 썼던 명품들은 전부 처분에 기부했습니다. 그 더러운 흔적을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예나였습니다. 5년간 친딸이라 믿고 모든 사랑을 주었던 아이.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들의 추악한 계획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전 예나의 외조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두 분은 딸을 잘못 키웠다며 제게 무릎 꿇고 사죄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예나를 부탁드렸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선의 도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지옥 같은 기억이 가득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몇 년간 여러 나라를 떠돌며 오직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다를 보고 사막을 걷고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제 안에 굳어있던 분노와 상처를 조금씩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작은 해안가 마을에 정착해 조그마한 서점을 운영하며 삽니다. 예전처럼 돈을 많이 벌거나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지금의 평온함에 만족합니다. 끔찍한 배신을 겪었지만 전 결국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낸다면 반드시 새로운 태양은 떠오릅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